자, 우리가 4장을 지금 배우고 있죠. 4장을 배우고 있고, 4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SGD를 계량하는 방법,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였죠. 4가지, 뭐 아다 델타까지 합치면 5가지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잠깐만요. 네. 3장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제 그 딥러닝의 그러니까 SGD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적용할 건가를 배운 거고, 이제 4장에서는 SGD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더 개량해서 성능을 높이는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사실 지난 시간에 다 커버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기억할 거는 뭐 각각의 알고리즘의 디테일이라기보다는 크게 2가지 전략이 있다. 약간 물리적인 시각에서 알고리즘을 개량한 방법, 피직스 베이스드 방법과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그 경로의 히스토리를 보고 알고리즘을 개량하는 방법, 2번째 방법이 더 단순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직스 인스파이어드 알고리즘은 이제 모멘텀 아니면 레스터로프 모멘텀 방법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히스토리 베이스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은 아다 델타, 그리고 그거의 사촌뻘인, 사실 거의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아다 델타랑 RMS 프랍이랑 식이 달라 보이질 뿐이지 사실은 그 그레이디언트 컴포넌트의 제곱의 썸을 구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알고리즘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게 RMS 프랍이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RMS, 이게 갑자기 왜 뜨냐? RMS 프랍이, 그 2가지가 이제 그 히스토리 베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직스 베이스와 이 히스토리 베이스를 결합한 게 아담이다 그랬죠. 그래서 어댑티브 모멘텀의 약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담도 그냥 단순 결합을 이론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된다 그랬죠. 초반에 이 워밍업이 필요해서 약간의 코렉션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렉션은 약간 무슨 이상한 분수함수로 코렉션을 해서 인다 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용적인 코멘트인데 실전에서는 뭐 대부분 얘기가 없으면 아담을 쓴다 그랬죠. 그리고 가끔 또 RMS 프랍이 생각보다 또 많이 쓰입니다. RMS 프랍이 히스토리 베이스니까. 그래서 RMS 프랍도 자주 쓰인다라는 정도. 그래서 아담 외에 그 이후에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있느냐, 지난 7, 8년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담이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멋있죠. 최초의 뭐 인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담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 아담의 탄생 배경은 약간 탄생 배경 그러니까 약간 자꾸 성사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2가지 방법론이 결합된 거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알고리즘의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법론들이 쓰였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4장에서는. 그러니까 딱 2가지 방법론 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 외에 뭐 다양한 변종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2 계열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 2개를 결합했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막 무수히 많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 굳이 무서워하거나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딱 그냥 우리가 배웠던 이런 분류법 하에 얘네들이 어디에 속하나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이 알고리즘들을 뭐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이제 뭐 그런 성능을 실제 애니메이션으로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좀 기본적인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뭐 거의 1시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하고, 자, 새들 포인트가 일어나는 이제 적인 이유는 이게 하이 디멘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변수 스페이스가 세타가 원 디멘전이면 새들 포인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 장 같은 모양은 3차원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1차원 파라메타인 경우는 존재를 안 하는데 2차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말 한 장보다도 훨씬 복잡한 이런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제로인데 실제로 미니멈이 아닌 그런 점들이 하이 디멘저널, 의미의 뭐 n 디멘저널한 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보통 딥러닝에선 1000만 디멘전, 뭐 1억 디멘전, 뭐 GPT-3 같은 경우는 뭐 1070 디멘전입니다. 어마어마한 디멘전입니다. 거기에서 이 말 한 장과 비슷한 이런 종류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딥러닝에서 이거는 이제 6장에서 조금 더 그쪽에서 다룰 시간이 없구나.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딥러닝에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가 많이 이제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로컬 미니마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새들 포인트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로컬 미니마부터 먼저, 이제 새들 포인트는 그림이 있으니까 먼저 지난번에 이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요 모멘텀 피직스 베이스 방법들은 탈출을 못하고 요 히스토리 베이스드 방법들은 좀 탈출을 잘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가 제로인 걸 찾아가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는 또 역설적인 상황이 됩니다. SGD의 존재 목적이 그레디언트가 제로인 걸 찾아가는 건데 조금 이상한 상황이긴 하죠. 어쨌든 자, 자꾸 움직이니까 헷갈리니까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고, 자, 그래서 새들 포인트가 이 실제 이제 그 딥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문제가 로컬 미니마인데, 2장에서 우리가 배울 때 예를 들면 부동산 시세 예측 같은 그런 그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 있고 그 다음에 예측값과의 차이의 제곱의 썸을 미니마이즈하는 이런 문제. 이제 약간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배울 건데,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최적화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그 이론에 의하면 그런 종류의 문제들, 뭐를 스퀘어하는 문제들은 컨벡스 문제라고 하고, 아주 중요한 이론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런 종류의 문제는 우리가 포물선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포물선에서는 딱 미니멈이 하나죠. 2차 함수에서는. 스퀘어가 2차 함수니까. 그래서 굉장히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문제는 뭐냐면 컨벡스인 문제들은 굿뉴스가 그 미니멈이 딱 컨트롤된다. 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로컬 미니멈이 곧 글로벌 미니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컬 미니멈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로컬 미니멈을 찾는다는 얘기는 결국 전체적인 미니멈을 찾는다는 얘기니까. 근데 넌 컨벡스 문제로 간다 그러면 이게 딥러닝은 다 넌 컨벡스가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 순간 모조리 다 논리니어하게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넌 컨벡스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다루려는 로스 펑션이 이런 모양이라서 SGD를 운 좋게 이니셜 포인트를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로 잘 갈 수도 있지만 이게 글로벌 미니멈이죠. 나쁘게 이런 데서 시작을 하거나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하면 이런 데나 이런 데 빠져서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 이런 현상이 실제로 딥러닝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고, 이론적으로 이런 이제 로컬 미니머라든가 아까 얘기한 새들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논문에 의하면은 저런 로컬 미니머가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수만 개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GD 알고리즘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습을 시켰는데 그게 글로벌 미니멈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딥러닝 열심히 학습해봐야 말짱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배드 뉴스인데 굿 뉴스는 최근에 이론적인 결과입니다. 굿 뉴스는 이런 서피스는 딥러닝에서 잘 안 나타난다라는 게 또 이론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서피스들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떡 만드는 시루 떡 만드는 항아리 뭔지 아는 사람 뭐 어떤 모양인지 아나요? 밑바닥이 평평한 그러니까 항아리인데 밑바닥이 평평한 항아리 그런 모양의 서피스가 아니 요거는 아니고 이런 모양이다 대부분의 로스 펑션들이라는 최근에 이론적인 그런 결과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지우개가 다 어디 갔지? 배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실제 우리가 다루는 딥러닝에서는 로컬 미니마 수십만 개 되는 로컬 미니마에 빠져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SGD 이런 데 시작해서 뭐 중간에 여기에 빠지든 여기에 빠지든 간에 다들 비슷비슷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컬 미니마나 글로벌 미니마나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지든 상관없다라는 게 이제 최근까지의 이론적인 결과다라는 얘기고, 자 마찬가지로 새들 포인트 관련해서도 동일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들 포인트들도 워낙 하이디멘전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데 수십만 개, 막 수천만 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뭐 빠지면 대체로 뭐 아담 같은 걸 쓰면 튀어나오고 안 튀어나오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로컬 미니마나 글로벌 미니마나 별 차이 없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좀 뭐랄까요 그런 엄밀성보다는 이제 핸드 웨이빙이라고 하는데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학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적당한 것 중에 하나를 찾는 솔루션을 찾는 거다라는 게 이제 현재까지의 현실이고 또 이론적으로도 그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까지 검증이 돼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미니멈을 안 찾으면 이게 뭐 학습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GD의 핵심 포인트가 이 러닝 레이트라 그랬죠. 어떤 i번째 타임 스텝에서 요 러닝 레이트 람다가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해서 사람이 조정해야 되는 파라메타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한 10의 3승에서 그러니까 0.001에서 0.01 정도 사이를 보통 쓰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하면은 이거 그냥 실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얘기죠. 경험적인. 그래서 너무 높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높게 잡으면 0.1이나 뭐 이렇게 1 가까이 잡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빨리 수렴은 하는데 이제 이게 로스가 커지는 요거는 이제 이따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하면 빠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작게 잡으면 천천히 수렴하는 단점이 생기지만 로스는 점점 줄어들 수 있고, 빨간 게 이제 적절한, 그러니까 빨리도 가면서 로스도 줄어드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로스 펑션의 이제 서피스 때문에 그런데요. 저기 조교 여기로 와서 요거 좀 올려버릴래? 로스 펑션이 있고 미니멈이 있으면은 SGD가 뭐 람다를 조금 더 동고선을 잘게 자를까요? 람다를 만약에 크게 잡는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를 했지만 육상 선수가 저기에 목표 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왕복 달리기를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빨리 달려버리면 목표를 넘어가 버리죠. 오버슈팅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버슈팅이 돼서 오실레이션이 일어난다. 람다를 크게 잡으면 점점점점점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근처에 가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게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로스가 여기 그린색처럼 커지는 거고, 그러면 스텝 사이즈를 작게 잡으면 천천히 가서 정리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를 표적을 맞추는데,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쏘는데 정밀 타격을 하려면 서서히 움직이게 하면 정밀을 하게 타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서서히 움직이니까 천천히 간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적당한 트레이드 오프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초반에는 크게 하는 게 좋고, 그렇죠? 빠르게 수렴하니까. 근데 너무 크게 하면 저희 오실레이션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이 로스가 더 이상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후반에 보면은 천천히 움직이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굿 아이디어는 뭐냐면 요거를 결합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임 베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를 초반에는 크게 잡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수렴 포인트 근처에 가면은 줄여주는. 그래서 요거를 러닝 레이트 디케이, 뭐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 뭐 이런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방법을 쓰고, 실제로 이제 이런 뭐 딥러닝, 뭐 CNN 계열의 많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7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런 스케줄링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도 이런 형태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 하는 디케이 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엑스포넨셜하게 서서히 러닝 레이트 람다 자체를 또 줄여나갈 수 있고, 그렇죠. 미리 정해진 그냥 어떤 속도로, 또는 뭐 엑스포넨셜이 너무 빠르면 t분의 1 정도 속도로 조금 더 천천히 줄일 수도 있고. 자, 요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툴인데, 여기서 이제 스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한 또 2, 3년 사이에 이 딥러닝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그 리그레션을 확률 이론적으로 다루는 방법으로 확률적인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프린시플을 유도했었죠. 이제 그 개념을 확장하면 그 개념을 딥러닝 자체를 또 확률 이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메타 세타나 W 자체를 지금은 디터미니스틱한 어떤 파라메타로 보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랜덤하게 보면은 조금 더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쪽 이론에서는 최근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 하는 게,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위해서 말합니다. 이게 아주 옛날 기술이고, 최근에는 어떤 이론들까지 나오냐면, 이게 디케이를 시키는 게 꼭 좋진 않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그 디케이를 하다가 이게 러닝 레이트는 아니지만 러닝 레이트 자체를
t고 람다다 그러면 기존에는 뭐 엑스포넨셜 디케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 나가는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왔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의 이론에 의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뭐 예를 들면 사각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게 더 좋다라는 이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해볼 사람들은 한번 저런 것도 나중에 고려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저게 왜 좋은지는 상당히 이제 좀 이런 확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거의 배경은 사실은 오늘 방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방금 뭘 얘기했냐면 로컬 미니마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SGD의 근본적인 문제점, 한계점이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데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로컬 미니마에. 근데 중간에 러닝 레이트를 컨버지한 거의 가까이 가서 다시 올려준다는 얘기는 여기서 오버슈팅을 시키겠다는 얘기, 막 흔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로컬 미니마, 조그만 로컬 미니마에선 튀어나오게 하고 큰 로컬 미니마에는 빠지게 하는 그런 역할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실은 더 깊은 확률 이론적인 뭐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뉴턴스 메서드고요. 뉴턴스 메서드를 사실은 딥러닝에서 수학적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도하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건 고등학교 때도 안 배우나? 공학 수학에서 배운 아니다. 1학년 수학이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1학년 때 수학 배우는 걸 뭐라고 불러요? 수학 1인가요? 네, 수학 1 테일러 시리즈 배웠죠? 2에서 배우나요? 1에서 배우나요? 네, 수학 1에서 배운 테일러 시리즈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다차원 독립 변수일 때 테일러 시리즈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1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차 미분의 어떤 변수, 2차는 2차 미분 행렬의 양쪽에 이렇게 벡터를 곱하는 이런 형태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실 공학수학 쪽 얘기니까 저런 게 왜 나왔는지 궁금한 사람은 공학수학 책을 한번 들여다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그 기하적으로 유도했던 그 뉴턴스 방법을 완전히 산술적으로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건 좀 불필요한 얘기긴 한데, 자, 이게 미니멈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타 제로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 로컬 미니멈 또는 글로벌 미니멈이든 세타 제로가 미니멈이다 그러면은, 자, 이거 값은 고정이 돼 있는 거니까 요 나머지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을 다 제로로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고정된 상수라고 보면은 이거를 미니마이즈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행렬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거를 적용하면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세타고,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이 두 개 항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미분해 보십시오. 미분을 해보면 재미나게도 요게 사실 순서인데 세타 제로는 세타 빼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행렬의 2차 미분의 인버스 형태로 이렇게 유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에서 쉽게 그 뉴턴스 방법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이거가 뭐 2장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뉴턴스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 이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 미니멈을 찾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도 딱 봐도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러닝 레이트가 없죠. 사람이 조정해야 될 파라미터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은 지가 알아서 얼마큼 움직여야 되는지를 지가 알아서 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H 인버스라는 놈이 어떻게 보면 러닝 레이트를 대신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옵티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뭐 2장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이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슬픈 현실이 있다 그랬죠. 디멘전의 저주가 있어서 이걸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못 쓰는 이유가 H의 인버스를 못 구하기 때문에, 못 구한다기보다 계산이 너무 많아갖고 못
복구하는 게 문제인데 그거를 계산량을 줄여주는 또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BFGS라는 사람들이 4명의 이름의 약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행렬이 n/n이면 n의 3승만큼의 계산량이 필요한데 이걸 n의 제곱만큼의 계산량으로 약간 어프락시메이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풀 랭크가 아니고 약간 뭐 컬럼 벡터 곱하기 로우 벡터 형태로 h를 근사시켜서 이제 그렇게 만든 거고 그게 뭐 메모리를 좀 제한한 거를 LBFGS라고 하는 뭐 그런 알고리즘을 써서 여기 이제 지난번에도 2장에서 얘기했지만 간단한 문제들한테는 딥러닝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문제들에는 적용해도 된다라는 얘기고 뭐 디테일한 거는 이게 풀 배치에는 잘 되는데 우리가 딥러닝에서 많이 쓰는 미니 배치에는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FGS라는 방법론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선 거의 쓰질 않으니까. 자, 그래서 4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4장? 그러면 5장으로 넘어가겠고요. 자, 5장은 뭘 하는 거냐면 사실 딥러닝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배운 겁니다. 이제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조하지만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만 배운 겁니다. 이제 학습이 아닌 인퍼런스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사실은. 그래서 인퍼런스는 이제 다음 챕터 6장에서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다룰 거고 뭐 예고를 언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를 꼽으라 그런다 그러면 6장이 됩니다. 다음 챕터. 네, 그 이유는 배경 설명은 장황하니까 그 챕터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걸 다루기 전에 학습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 별로 안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Crucial Training Details라고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딥러닝을 학습시키는데 우리가 SGD 또는 백프롬만 알면은 이제 모든 게 우리가 알아서 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 바로는 그렇죠. 그 정도면 이제 다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복병이 의외에 다른 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약간은 배경을 얘기하면 80년대 제가 대학원생 때 저도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막 연구를 하다가 지도 교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학습도 안 일어나고 뭐 너무 느리고 제대로 결과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저도 한 몇 년 하다가 접어버렸는데 그때 접어버린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신경망이 실패한 거죠. 80년대. 실패한 이유가 사실은 좀 알고 나면 허탈합니다. 허탈한 이유가 뭔가 무슨 굉장히 심오한 이론을 발견을 못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뭔가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알고리즘에 엉뚱한데 아주 우리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굉장히 허접한 디테일 때문에 전체 분야가 폭망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과학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 그 몇만 명의 천재들이 몰려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엉뚱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뭐 안 좋은 예시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의외의 복병이 뭐였냐면 그
그 80년대 딥러닝 학습을 못하게 했던 알고리즘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초기화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화 할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시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림을 설명할 때 아무 데서나 랜덤하게 시작하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제 이론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어떻게 돼 보면 생각이 함몰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게 아무 데서나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실전에서도 아무 데서나 시작을 했는데 그게 큰 오산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학습을 일으키려면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 키포인트가 되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점 때문에 80년대에 인공신경망이 완전히 폭망을 해버린 거고, 거의 한 20년 동안 아무도 연구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반 들어와서 우리 딥러닝의 아버지격인 힌튼 교수가 초기화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허접하다고 생각하는 이 점이 사실은 이 딥러닝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키포인트였다라는 게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화가 왜 중요한가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초기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알렉스넷이라든가 그 이후에 사람 슈퍼휴먼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영상 기반의 CNN 모델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었죠. 2012년 이후로. 그때 바로 그 알렉스넷이 바로 이 초기화를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서 결국은 슈퍼휴먼 퍼포먼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 대단한 알고리즘이 발견돼서 슈퍼휴먼 퍼포먼스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니고 초기화만 잘해서 그냥 슈퍼휴먼 퍼포먼스가 나왔다라는, 이게 과학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뭔가 이쪽 분야에서는 흑역사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디테일을 수만 명의 학자들이 미리 알았어야지 이거를 몇십 년이 지나서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옛날에 뭐 레이어가 작을 때는 학습이 잘 되다가 조금 커지면 아주 힘들다가 이제 한 10레이어 이상 넘어가면은 아예 학습이 안 일어난다. 이게 로스 펑션의 에러입니다. 이게 쭉 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제 요게 80년대 2006년까지 딥러닝이 폭망한 이유였다라는 얘기인데, 힌튼 교수가 2006년에 지난번에 히스토리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각 레이어별로 뜯어갖고 처음에 각 레이어를 각각 별도의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돌려갖고, 그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이 RBM이라는 역시 피직스 베이스드 된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딥러닝 발전에 공헌을 한 사람 중에 이 물리학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의 어떤 다이내믹스를 물리에서의 그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뭐 이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물리학이라든가 뭐 무슨 통계학의 아이싱 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딥러닝이 왜 뭐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컨버지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열물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이 RBM이라는 모델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그냥 예시를 들면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뭐냐면 그 어닐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대장간에서 보면 쇳덩이들을 뜨겁게 달궜다가 이거를 한번 물속에 넣다가 담금질 한다 그러죠. 식혔다가 또 달궜다가 식혔다가 하면 이게 강해지는 뭐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들이 어떤 안정성을 찾아가는. 자, 그게 뭔 얘기냐면
분자 구조들, 원자 구조들이 이제 에너지 레벨 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가장 로우이스트, 그러니까 글로벌 미니멈을 자동으로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적인 현상과 그 다음에 딥러닝이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것을 서로 사실은 동일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각 그런 파라메타들의 값들을 가지고 어떤 뭐 에너지 펑션 같은 걸 디파인 하면은 이게 그 에너지 펑션들이 점점 최소화되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열 물리에서 그 미니멈 뭐라 그럴까요? 그런 에너지를 찾아가는 자동으로 그런 자연 현상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때 쓰인 그런 RBM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각 레이어별로 따로따로 그냥 초기화를 한 겁니다. 그 W라는 매트릭스랑 파라메타 B 뭐 상수항이랑.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 초기화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초기화를 잘하면 이렇게 10레이어가 되는, 그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0레이어 지금 보면 아주 우스운 허접한 레이어인데 지금은 100몇십 개 막 2, 300까지도 학습이 되지만 그때는 10레이어 가는 거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힌튼 교수가 이제 부활을 이끄는 거고. 자, 그런데 그게 굿뉴스고 배드뉴스는 지금은 이게 역사적으로 가치는 있지만 아무도 이 방법은 안 씁니다. 왜?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거보다도 100분의 1 정도 수준의 단순한 알고리즘이, 더 좋은 알고리즘이 이제 그 알렉스넷에서 쓰이기 시작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쓰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게 과학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계를 다시 되돌려서 80년대에 왜 딥러닝들이, 그러니까 레이어가 많을 때 5개 이상 넘어가면 왜 학습이 안 일어나는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이유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렐로라는 게 없었으니까 보통 시그모이드 아니면 하이퍼탄젠트를 썼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거는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1까지 가는 거였고, 모양은 비슷한데 살짝 반쪽 내려온 게 하이퍼탄젠트죠.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요 마이너스 무한대랑 플러스 무한대랑 시그모이드나 하이퍼탄젠트랑은 똑같습니다.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플랫해진다는 얘기고 그레디언트가 제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레디언트가 제로로 간다는 얘기는 학습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 리전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인풋이 저쪽 절대값이 커져버리면 학습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어떤 걸 보냐면 이 각 웨이트들을 초기화를 하는데 어떻게 초기화를 하냐면 굉장히 작은 표준 편차로 정규 분포로 웨이트를 랜덤하게 초기화를, 그러니까 0 근처에서. 근데 표준 편차가 0.1이니까 0에 거의 가까운 값으로 대부분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W가 초기에 대부분 0이니까 이전 인풋 레이어의 값들을 액티베이션 값들 거기다 곱해서 뭐 리니어 오퍼레이션 하더라도 여전히 0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인풋 값이고 이렇게 초기화한 랜덤 값을 통해서 다음 레이어 계산해 보면 하이퍼탄젠트 통과시키고 이런 작은 값이 나오고 다음 레이어로 가면 여기도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0.1 뿐이 안 되니까 평균적으로 한 0.1 정도의 절대값의 크기의 웨이트들이 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좀 크게 본다 그러면,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평균적인 크기가 1보다 작은 값들이 계속 곱해지는 꼴입니다. 레이어가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비수열을 생각해 보면 되죠. 등비수열의 공비가 0.1인 놈이 R이 0.1인데 R의 n승을 계속 n을 키워나가면 이게 점점 0으로 가죠. 딱 그 현상입니다. 계속 가다 보면 한 서너 레이어 지나가면 그냥 값들이 다 제로로 수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제로로 가서, 자, 제로로 가면은 그게 왜 문제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잘 이해한 사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제로로 가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학생. 하나 식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 뒤에 학생. 그 뒤에 학생. 그 뒤에 여학생. 뒤에 남학생. 질문은 이해했나요? 질문은 이해했습니까? 흰 티 입은 남학생. 네? 왜 작아질까요? 네, 거의 정답에 가까운데. 자, 우리 3장에서 배운 식에 이런 게 있었죠? 웨이트 W에 대한 미분. 자, 각 모든 게 다 컬럼, 로우 벡터라고 치면은. 자, 1번째 레이어의 행렬에 대한 미분은 뭐 이거 그레디언트로 봐도 됩니다. 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인풋, 그러니까 그 레이어의 인풋 레이어입니다. 인풋 레이어 액티베이션 값을 컬럼 벡터로 세우고 그 다음에 뒤에서 오는 백프로포게이션 그레디언트를 로우 벡터로 곱한 건데 키포인트는 이거죠. 이놈.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모든 액티베이션 값이 다 제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뒤에서 백프랍을 아무리 잘해봐야 델타 값이 어떤 놈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무조건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이게 왜 나쁜 거냐? 그레디언트가 학습의 핵심인데 그레디언트가 넌지로여야만 이런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제로면 안 움직이니까 학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컨버지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예 초기 단계부터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너 움직이지 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 더 이상 초기부터 너 학습하지 마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를 지나치게 작은 값으로 하면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생겨버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하이퍼 탄젠트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렐룰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왜냐면 어떤 액티베이션을 쓰더라도 이 현상은 동일하게 일어나니까. 그렇죠? 자, 반대의 경우 요거는 이제 하이퍼 탄젠트 같은 상황이나 시그모이드에만 해당되는 건데 사실 렐루는 조금 크게 해당은 없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너무 세게 하면, 크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각각의 랜덤하게 시작을 하는데 각 W의 행렬들의 각각의 엘리멘트들을 뭐 예를 들면 1보다 큰 값들로, 뭐 거의 10 근처의 값들로, 네, 부호는 상관없습니다. 뭐 플러스 10, 마이너스 15 뭐 이런 거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한 10 정도로 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하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등비 수열에서 공비를 1보다 크게 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레이어를 한 단계 진행할 때마다 등비 수열처럼 비헤이비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각 액티베이션 값들이 점점점 커지는데 액티베이션 값들이 세츄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플러스 큰 값은 플러스 1로, 마이너스 큰 값들은 마이너스 1로. 그래서 한 몇 레이어 지나가면 다 세츄레이션이 되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동일한 원리로 이제 아까 질의응답을 했으니까 더 쉽겠죠? 이거는 또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요. 델타가 그렇죠. 델타가 왜 0으로 될까요? 네, 뭐 답은 맞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요거에다가 요 델타가 전달될 때 이전 델타에서 그
이거죠. 델타가 이전 델타에서 Z가 W로 곱해지고 가니까 이제 어떤 항들이 있었냐면은 그 액티베이션 펑션들의 미분을 이렇게 식으로 가볼까요? 곱해주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 보면 델타 L을 델타 L 플러스 1 W하고 액티베이션의 미분을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해주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 다 배운 겁니다. 바로 요 액티베이션 펑션이 백프랍에 참여를 하는데 지금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세츄레이션이 되는 순간 그 F 프라임 값들이 다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여학생 말한 대로 모든 델타들이 제로가 된 거고, 이제 델타가 왜 제로가 됐냐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F 프라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세츄레이션 되는 것도 안 좋다. 근데 불행한 역사는 그때는 렐루를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시그모이드 아니면 하이퍼탄젠트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를 너무 작게 했거나 아니면 너무 크게 한 경우가 대부분일 테고, 어디가 적당한지를 몰랐으니까 어디가 작은 건지 어디가 큰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었을 가능성보다는 적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5레이어만 넘어가더라도 알고리즘은 좋았으나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배운 훌륭한 알고리즘들이 그때도 다 있었는데 그 좋은 알고리즘들을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초기화가 결국은 이 전체 분야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실험적으로도 보인 거고요. 실제 10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있는 네트워크를 이제 표준 편차가 작은 놈으로, 아까는 그냥 그림으로 도식화한 거고 실제 네트워크로 한번 이게 각 레이어의 그 뭐 액티베이션 값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보면 첫 레이어는 그냥 잘 비헤비하죠. 이런 게 좋은 모양입니다. 근데 점점점 갈수록 짝대기가 되죠. 짝대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위치가 딱 제로고 그냥 다 제로로 컬랩스 돼 버린다는 얘기죠. 자, 반대 경우 이 분산을 너무 높여버리면, 아까는 이제 분산이 0.01 케이스였고 이건 1.0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이퍼탄젠트 썼다 그러면 아예 초반부터 너무 커지니까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히스토그램이 다 세츄레이션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각 레이어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각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들이 적절한 분포를 이루도록 제어를 해주지 않으면 학습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사실을 80년대 그 수많은 학자들이 이걸 몰랐다라는 게 참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도 이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이죠. 이게 80년대에 나왔으면 이제 AI의 역사가 한 30년 앞서져 갔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 이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의 책임도 있는 거죠. 어쨌든 노테이션 거의 비슷하고요. i번째 레이어의 노테이션이 우리가 프리 액티베이션 Z로 썼고 포스트 액티베이션 A를 썼었죠. 그리고 우리가 A 바라는 노테이션을 쓰는데, A라는 건 일반적으로 AI라 그러면은 레이어 전체 엘리멘트 다 모아서 하나의 벡터, 로 벡터로 봤었는데 3장에서는 A 바라 그러면 이게 대칭적인 구조라고 생각하면 각 노드들이, 각 뉴런의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들이 대칭적이니까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특정 스칼라 값, 엘리멘트 값을 A 바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고, 뭐 예를 들면 하이퍼 탄젠트나 시그모이드 같이 0일 때 미분값 1로 보자라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수식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뭐 겁먹을 필요는 없고, 일단 여러분들이 3장에서 백프랍을 사실 공부한 이유가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백프랍식 방금 설명한 요 식을 이제 이용하면 분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면 아까 여학생한테 질문한 것처럼 그레디언트가 이 i 플러스 1번째 레이어의 그레디언트는 이전 그레디언트의 w를 곱하고 액티베이션의 미분을 곱한 이런 형태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여긴 방금 칠판에 쓴 식입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확률적인 그런 수식들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인풋과 웨이트들, 그 다음에 웨이트와 웨이트들 간에 다 이게 다 랜덤 확률 변수고 다 인디펜던트하다,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성질들이 또 나오냐면, 어떤 두 개의 확률 변수들을 곱했을 때 그것들의 베리언스는 각각의 베리언스의 곱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또 재미난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정은 평균이 제로여야 되는데, 뭐 요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정의를 적용해 보면 쉽게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적용할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뭔 얘기냐면, x가 a고 y가 w면 둘 사이 두 개를 곱한 게 다음 레이어의 z가 되겠죠. 프리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이 프리액티베이션의 베리언스는 각각의 베리언스의 곱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 예를 들면 신호 처리를 배운 학생들은 신호 처리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베리언스는 파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풋과 파라메타 간의 곱의 파워는, 그러니까 아웃풋의 파워는 인풋과 시스템 파라메타의 각각의 파워의 곱과 같다. 약간 에너지 보전 법칙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떻게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딥러닝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핵심이죠. W라는 매트릭스의 그레디언트만 구하면 끝난 겁니다. SGD를 한다는 얘기는. 자, 그걸 한다는 얘기는 요것과 요것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요놈의 비헤이비어, 즉 포스트 액티베이션 값에 대한 비헤이비어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백프랍 때는 그레디언트의 값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뭐 자세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괜히 졸려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놈의 베리언스는 요거부터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포워드 패스는 인풋 값에서 아까 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인풋에다가 파라메타를 곱한 파워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여러 레이어가 겹쳐 있죠.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 갈 때 n1개에서 베리언스가 곱해지고, 근데 이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레이어로 갈 때 각각의 액티베이션들이 동일한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레이어의 인풋 노드의 수 n2개만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레이어라고 치면은 요게 n2개가 있고 노드가 요 특정 노드를 본다 그러면 n2개가 이렇게 더해지는 거죠. 근데 어떤 확률 변수들이 독립인 것들이 더해지면 베리언스도 더해진다라는 확률에 또 유명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더해지는 것 때문에 nj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메이션입니다. 동일한 게 nj번 서메이션 돼서 nj가 앞에 곱해진 거고, 자, 이게 단계적으로 레이어별로 이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비수열 같은 비हे비어를 보인다 그랬죠. 레이어별로 계속 곱해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곱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요거 유도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심심한 사람 집에 가서 한번 차근차근 체크해보면 이게 당연히 아 저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졸려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포워드 패스는 이런 모양의 식이 나온다. 자, 백워드 패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백워드 패스는 이런 식이죠. 이런 식 때문에 뒤에서 거꾸로 오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면 제일 그 로스 펑션 직전의 베리언스에서 바로 윗단의 노드까지 이제 어떤 J번째 레이어가 있으면 그쪽에 인풋 노드의 개수가 NJ이고 아웃풋 노드의 개수는 NJ 플러스 1입니다. I가 J라고 그러면 NJ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 또 거꾸로 오니까 백프랍이니까 동일한 비헤비어로 아웃풋 노드의 개수만큼씩 더해지면서 계속 곱해지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정성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뭐 수학적으로 유도하려면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면 요놈의 베리언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방금 요 설명한 곱의 베리언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해보면 이런 좀 복잡하지만 이 두 개의 식을 곱한 게 바로 요놈의 베리언스다. 자, 근데 왜 베리언스를 왜 구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시노미 시스템을 들은 사람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시노미 시스템에서의 베리언스는 신호를 제곱한다라는 거는 그 신호의 파워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또 확률 이론에서는 뭐를 제곱한다는 거는 그 신호의 예를 들면 그 분산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베리언스고, 그렇죠? 결국은 그 분산의 루트를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되죠. 결국은 표준 편차가 평균적인 어떤 랜덤한 값에 여기 가우시안이라는 가정은 특별히 없긴 하지만 랜덤한 값의 평균적인 절대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리언스의 루트를 취하면 그게 결국은 그레디언트 값들의 평균적인 비헤비어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평균적인 비헤비어가 아까 그림에서도 설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되면 안 되고 이런 모양이 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나이스한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퍼져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0으로 컬랩스 돼도 안 되고 바깥으로 달라붙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 이 베리언스가 결국은 이 분포의 폭이죠. 그렇죠? 이 폭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면 학습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수학적인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키포인트는 저 베리언스를 구하는 목적은 각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그레디언트, 파라메타의 W에 대한 그레디언트도 여전히 일정한 폭이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인풋은 주어지는 거고 뭐 로스 펑션도 주어지는 거고 그라운드 트루스에 의해서 레이블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D라는 전체 레이어의 개수에 상관없이 D가 커져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여기 요 프로덕트 텀으로 되어 있는 요 놈들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 놈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비 수열의 뭐 일반항이죠. 저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인 저놈이 일정한 값을 갖게 즉 0으로 가서도 안 되고 뭐 무한대로 폭발해도 안 되고 적절한 정수가 되려면 1이 될 수밖에 없죠. 등비 수열에서는. 그렇죠? 등비 수열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려면 생각해보면 1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0 아니면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안 그러면. 그래서 요 두 개의 항이 1이 되려면 결국 공비가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요 놈들이 각각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이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저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더하면 이런 식이 나오죠. 자, 이게 뭘 말하느냐? 과정은 복잡했으나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 j 번째 레이어에 w라는 놈을 우리가 초기화를 하는데 그 초기화를 랜덤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정규 분포로 그때 쓰는 베리언스 분산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된다는. 즉 무슨 얘기냐면 인풋 레이어 개수 더하기 아웃풋 레이어 개수 아니죠. 인풋 노드의 개수 더하기 아웃풋 노드의 개수로 나눈 곱하기 2 하면 된다는. 그래서 힌튼 교수가 몇 년을 걸려서 RBM이라는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초기화를 해서 간신히 학습을 시켰는데 이 이론이 등장하는 순간 그게 그냥 완전히 쓸모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훨씬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는 뭐 RBM 뭐 이런 거 안 써도 되고 그냥 초기화의 분산만 잘 조정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쓰려면 이런 분포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쓰려면 이렇게 되면 되고 더 굿뉴스는 뭐냐? 더 굿뉴스는 자, 세츄레이션이라는 거는 언제 일어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이 왜 일어나는가 근본 원인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두 번째 남았습니다. 아까 설명한 게 왜 세츄레이션이 왜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근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 때문이다라는 얘기. 그 하이퍼 탄젠트나 시그모이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 안 쓰면 사실 세츄레이션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이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요 두 식이 요 첫 번째 식은 포워드 패스의 세츄레이션을 방지하는 거고 두 번째 식은 백워드 패스의 세츄레이션을 방지하는 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에 가서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세츄레이션은 근본적으로 포워드 패스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림 예시에서 봤듯이 뭐 너무 작은 값을 했거나 너무 큰 값을 하면 포워드 패스에서 일어났는데 백워드 패스에서는 백워드 패스가 이런 식이죠. 액티베이션 펑션이 사실은 안 쓰입니다. 물론 그레디언트는 쓰이죠. 근데 그레디언트는 뭐 그냥 가정이 그냥 그런 뭐 거의 리니어하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넌리니어한 펑션은 거의 포워드 패스에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학습을 방해하는 요소는 세츄레이션이고 세츄레이션은 거의 포워드 패스에서만 일어나니까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자, 그래서 더 간략하게 하면 이거를 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상관없는 게 아니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풋 레이어나 아웃풋 레이어들이 대체로 개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2nj 분의 2니까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거의. 그래서 포워드 패스만 보고 이렇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 놀랍게도 10 레이어 이상도 쉽게 학습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도 예고를 했지만 이 딥러닝을 키고 몰입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던 SGD나 백프랍이 아니고 초기화라는 완전히 허탈한 사실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아까 같은 상황에서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알렉스넷에서 쓰인 그 글로로라는 사람이 2010년에 이 사람의 이제 first name입니다. 제비어 글로로라는 사람이 이제 요식을 요게 분산이죠. nj분의 1이.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nj분의 1이겠죠.
이제 그걸 여기다 곱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니 분포가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의 문제가 또 발생했는데 액티베이션을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리니어한 네트워크를 썼는데 렐루를 쓰면은 이게 또 실패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렐루는 한쪽만 통과시키니까 분포가 이렇게 꼬입니다. 양수만 나오니까. 그런데 좀 갈수록 이게 또 그냥 0으로 콜랩스해 주는 현상이 동일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썼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게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자꾸 시노미 시스템 얘기해서 미안한데 시노미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이거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렐루 펑션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보면은 신호의 반쪽은 통과시키고 반은 지워버리죠. 그 말은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의 반은 통과시키고 반은 지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렐루를 쓰는 순간,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는 순간 한 레이어를 지나갈 때마다 파워가 2분의 1씩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으면 쉽게 그러니까 시노미 시스템을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안 배우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혹시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미안합니다. 뒷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전기전자 쪽 공부한 사람들은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파워가 2분의 1씩 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코렉션 하면 되느냐? 뭐 쉽습니다. 2분의 1씩 주니까 다시 2분의 1씩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를 2배씩 늘려주면 되니까 각 레이어별로 표준 편차로 루트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해줬더니 나이스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나오게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015년에 레즈넷을 발명한 아주 유명한 또 젊은 딥러닝 리서처가 있습니다. 해라는 사람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다가 요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도 거의 이안 굿펠로 레벨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연봉도 한 몇백만 불 될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어쨌든 딥러닝의 어쨌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했더니 하여튼 분포가 아주 나이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뭐 인풋 노드의 개수의 역수를 분산으로 이니셜라이즈 하면 된다. 가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뭔 얘기냐면 키포인트, 알고리즘은 잃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키포인트는 딥러닝 학습을 잘 일으키려면 각 레이어별로 액티베이션이나 그레디언트들이 가능하면 일정한 분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가 핵심 철학이자 키포인트라는 얘기죠.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에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을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고 다음 내일 이제 보강에서는 이거를 학습의 실제 초기화가 아닌 학습 진행 중에는 또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